자, 여기가 어떻게 보면 책에서는 3부에 해당되는 파트인데요. 사실은 제가 제일 하고 싶었던 말입니다. 신냉정 용어 되게 많이 쓰죠. 뉴 콜드워란 말을 많이 쓰는데 저는 저 말을 저도 예전엔 그냥 자연스러운 말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엄격하게는 좀 사용되어서는 안 돼. 그러니까 사용은 할 수 있지만 이 러우전 이후의 새로운 세상을 설명하는 용어로는 굉장히 부적합한 용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왜 그러냐? 일반적으로 우리가 2차 세계대전 이후를 세 개의 시기로 나누죠. 냉전, 탈냉전, 그리고 신냉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냉전이란 고리로 이제 다 말을 엮어서 나가는데 굉장히 좀 부적절하죠. 이 얘기를 하면 제가 사석에서는 예전에 이제 아시는 분들하고 만나서 이 얘기를 하면은 왜?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자, 한번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냉전은요, 철저하게 이념의 대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르크스가 얘기하면 하부 구조가 상부 구조를 결정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경제가 정치를 결정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냉전 시대는요, 정치가 경제를 결정했어요. 사회주의 혁명이라는 것 자체가 사회주의 경제 체제는 정치 혁명의 결과로 성립한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자본주의는 물론 경제 발전에 의해서 민주주의가 들어서고 구조가 탄생을 했지만 사회주의는 역설적으로 마르크스가 사회주의를 얘기했지만 사회주의라는 것은 상부 구조가 하부 구조를 만든 거예요. 사회주의 혁명이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냉전 시대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념 경쟁 시대. 자, 그래서 지금은 신냉전이 아니에요. 이념 경쟁이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이념을 바탕으로 한 냉전은 체제 경쟁을 했던 거예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혹은 자유주의와 공산주의. 지금도 신냉전이잖아. 그 예로 뭐가 나옵니까? 민주주의와 권위주의의 대결이다. 그래서 저는 약간 특정 정치인의 말도 같은 수도 있는데 권위주의는 이념이 아닙니다. 이념은 이데올로기가 돼야 돼. 이데올로기란 건 정치적 지향점이 돼야 돼. 자, 가봅시다. 난 자유주의자야. 나 민주주의자야. 나 평등주의자야. 나 사회주의자야. 나 공산주의자야. 이게 이념이에요. 지구상에 어떤 사람이 나 권위주의자야. 권위주의자도 자기 권위주의자라고 안 해요.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 때 가부장제의 아버님도 나 권위주의 안 그래요. 근데 냉전은 전쟁이 항시적 준비 상태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양극화의 시대입니다. 그럼 벌써 눈치채셨죠? 지금은 양극화라고 얘기하보다는 다극화가 정확해요. 중국도 양극화라는 표현 안 써요. G2라는 표현은 있어요. 하지만 그 G2는 경제적 영역에 한정된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탈냉전 시대를 쫓아가 봅습니다. 이념 경쟁 사라졌죠. 왜? 자유주의가 승리했으니까. 체제 경쟁 자연스럽게 승리하셨죠. 자본주의가 승리했으니까. 그리고 평화 시대가 들어갔어요. 러우전 이후에 국제 질서를 평가할 때 제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 시대는 다층적이고 총체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다층적이란 말은 왜 쓰느냐? 냉전 시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치가 경제를 결정했어요. 탈냉전 시대는 거꾸로 경제가 철저하게 정치를 결정합니다.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었잖아요, 탈냉전은. 그러면 새로운 시대는 역설적으로 안보가 제일 중요합니다. 냉전 시대 안보가 제일 중요하지 않았어요. 냉전 시대 때는요, 두 패권국의 밑에 있다는 것만으로 안보는 보장받습니다. 맞죠? 우리와 베트남이 예외적으로 고강도 재래전을 치루었지 나머지 국가들은 해구산이 있었잖아요. 양쪽에. 핵이 평화를 갖고 왔잖아요. 원래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핵이 없더라도 로마 안에서는 전쟁이 없습니다. 여러분, 서양 동이 남만 육적이라고 그러지만 중국 패권 질서에 들어가면 전쟁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안전을 보장해주지 못하는 패권국이라는 용어가 어떻게 성립을 합니까? 패권국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그 밑에 있는 국가들의 안전을 보장해줘야 패권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 때는, 냉전 시대 때는 평화 시대입니다. 탈냉전도 평화 시대입니다. 탈냉전, 세계경찰 미국이 지켜요. 세계경찰 미국한테 개기지만 않으면 안전은 보장되는 시대가 바로 졌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거의 70여 년 동안 인류 역사상 가장 전쟁이 적었던 시대를 살았습니다. 세계에서 공부해보세요. 유럽의 역사 보시면 금방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게 깨진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안보의 시대입니다. 금방 나오잖아요. 지금 유럽 전 세계가 국방비 예산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중국? 예전에 GDP 1%도 안 썼어요. 유럽? 2%도 안 썼죠.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그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까요? 국방비 증액이 이루어지고 독자적 핵무장을 하려고 하는 국가들이 늘어날 것이고, 그리고 합종연행들이 이루어질 겁니다. 혼자서는 안전보장받기가 어려울 테니. 그래서 다른 시대라는 거예요. 이 시대를 우리가 함부로 냉전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탈냉전은 일국 패권주의, 미국 단일 헤게모니였잖아요. 이 이후에 신냉전, 제일 대표로 신냉전이란 말을 제가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미국하고 영국에서 많이 쓰이는 용어죠. 사실은 줄 서라예요. 좀 불편할 수도 있는데,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꼭 안미경중이라는 용어가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안미경중을 해서 우리가 많은 성취를 이뤘잖아요. 요새 이런 말 하면 불편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 시대는 이념 경쟁이 사라졌습니다.
제가 아까 이런 표현을 썼었는데 냉전 시대 때는 민족주의가 없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약했던 적이 없어요. 여러분 사회주의 진영은 안 그랬어요? 코민테른이라고 그래서 소련 공산당이 세계의 사회주의 국가를 지도했어요. 한 국가의 공산당은 하나밖에 없어야 되고 그 국가의 모든 공산당은 소련 공산당의 지도를 따르는 거예요. 그 말은 민족이란 개념이 없는 거예요. 사회주의만 그랬나요? 자유주의 진영은 안 그랬어요? 자유주의 진영에서 우리가 특수하게 살았지. 이념 경쟁이 없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체제 경쟁도 없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권위주의 국가도 꿈은 민주주의 국가가 되는 거고, 권위주의 국가도 우리도 민주주의 하고 싶지만 지금 우리 민족의 특수성과 우리의 발전 단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권위주의라는 거지, 우리 영원히 권위주의 할 거라는 나라 찾아보기 북한은 권위주의라고 하기도 어렵고 그냥 독재니까 권위주의라는 표현을 좀 일단 그러는 거니까. 그 다음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안보 우선, 망국에 대한 망국의 투쟁 상태. 그래서 뭐야? 다극화 시대이기 때문에 이 시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안보적 측면, 냉전이라는 거는 정치가 경제를 지배했던 시대예요. 탈냉전은 경제가 정치를 지배했어요. 근데 이 시대에는 안보는 안보대로, 경제는 경제대로, 정치는 정치대로 갑니다. 한번 볼까요? 인도 예를 들어 봅시다. 안보는 뭐 어떻게 됐습니까? 인도, 영국, 호주, 미국. 그죠? 정치는요, 미국하고 한편이에요. 안보적인 측면에서는. 그런데 정치는 권위주의죠. 경제는 러우전 터져서 러시아 석유, 중국 다음으로 많이 사준 데가 어딥니까? 인도죠. 이걸 보셔야 되는. 어느 하나를 묶이지 않고 다층적인 차원에서 안보와 정치와 경제를 다층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 시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인도만 그런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는, 저도 어떻게 용어를 정의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많이 고민해봤는데 어쨌든 이 시대는 뭐 신질서 어떻게 앞으로 이제 들어선 거니까 변화해 나가겠지만 냉전과 탈냉전, 냉전의 연장선상에 서 있다라는 건 왜? 냉전과 신냉전은 공통어는 냉전이잖아요. 그러면 다른 용어는 신이죠. 신이 갖는 거는, 신이라는 건 예전에는 사회주의와 자유주의의 대립이었다면 지금은 권위주의와 민주주의의 대립이라 해서 신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 냉전이라는 거는 두 국이 싸우고 있다는 차원에서 냉전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잖아요. 근데 전 둘 다 그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왜? 민주주의와 권위주의는 지금 싸우고 있지도 않고 싸울 성질의 것도 아니에요. 이념적 대립이 성립되지 않는 것이. 그리고 지금은 두 진영이 아니에요. 두 진영이 쓸 필요도 없어요. 그럼 이런 용어는 누가 만드느냐? 두 진영에 쓰는 것을 강요했을 때 이득을 얻는 세력이 만드는 용어가 사실 신냉전이라는 표현이라고. 그리고 그게 제일 잘 드러난 책은 우리 영국의 아주 대가라고 하시는 분이 쓰신 우리 뉴 콜드 워, 번역되어 있으니까요. 보시면 제가 말한 내용들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가급적이면 신질서 뭐 이 정도로 표현하면 되지, 냉전이라는 표현은 안 쓰는 것이 시대를 올바르게 바라보는 것이 아닐까 정리하면서 마지막 강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이 신냉전, 미중 패권 경쟁, 이게 입에 많이 감기니까 이게 참 뭐 안 쓸 수 없는 표현인데, 일상적인 표현으로는 가능하지만은 사실은 사회과학적으로는 신냉전처럼 미중 패권 경쟁은 사실 더 올바르지 않은 표현이라고. 왜냐하면 미중이 패권 경쟁이 하느냐 안 하느냐 알기 위해서는 먼저 패권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패권이 도대체 뭐냐라고 표현을 했을 때 패권의 가장 대표적인 국가는 우리 로마를 생각해 볼 수 있죠. 팍스 로마나입니다. 패권은 첫 번째 무력이 있어야 됩니다. 아주 압도적인 무력이 있어야 되죠. 그래야만 패권을 갖습니다. 우리 냉전 시대 때도 소련이 패권을 가졌던 건 사회주의 국가에서 압도적인 무력을 가지고 있었고, 미국이 패권 국가였던 건 또 압도적인 자유주의 진영에서 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무력이 있어야 되지만 그냥 힘 있다고 패권 국가가 되는 거 아닙니다. 그건 깡패 국가죠. 우리가 팍스 로마라고 그러죠. 팍스가 뭡니까? 피스, 평화. 로마의 깃발이 있는 곳에 평화가 있다는 그 얘기는 안전을 보장해줘야 돼요. 그게 패권 국가죠. 조폭 두목이 힘이 제일 세, 싸움 제일 잘해야 돼요. 물론 뭐 이제 싸움을 제일 잘해서 조폭 두목이 됐더라도 더 중요한 건 그 싸움을 잘해서 애들을 계속 쥐어 패고 다니는 게 아니라 지 밑에 있는 부하들의 안전을 보장을 해줘야죠. 그게 패권 국가죠. 그래서 이 패권, 그래서 여러분 한번 가봅시다. 무슨 중국이 패권 국가예요. 중국이 안전을 보장해주는 나라가 있습니까? 지구상에? 중국은요, 위에는 러시아예요. 더 무력이 더 세요. 이쪽은 인도야. 이쪽은 싸워서 졌어. 베트남이야. 이쪽은 북한하고 우리예요. 어느 국가가 중국에 의해서 안전을 보장받습니까? 그러니까 아직 패권이라는 용어를 쓰기조차도, 미국은 그럼 어떻게 됐어요?
예전에는 냉전 시대 땐 자유주의 진영의 국가들의 안전을 철저하게 보장을 해줬고, 탈냉전 시대에는 세계 경찰로서 전 지구의 질서를 보장을 했다면, 지금은 그게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미 패권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지금은 어디까지 흔들렸느냐? 두 가지죠. 하나, 미국이 직접적으로 고강도 지상전을 할 수 있을까? 야,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졌는데 할 수 있을까? 대리전을 했는데 거기서도 깨지네? 그 다음엔 질문이 뭐겠어요? 해구사는 될까? 해구사는 될까요? 러시아가 발트 3국을 쳐들어가면 과연 발트 3국을 위해서 미국이 핵을 쏠까? 나토에 그렇게 돼 있다고? 시대를 읽으셔야죠. 시대를. 두 번째, 패권국이라는 거는 우리 이렇게 생각해보죠. 우리 학교 다닐 때, 요새는 안 그래요. 절대 그런 일이 없지만, 학교 다닐 때 맨날 얻어 터지고 공부도 못하면 찌질이라고 하잖아. 그럼 패권은 뭐냐? 싸움도 잘하는데 공부까지 잘하면 탐먹는 거예요. 체제가 우월해야 됩니다. 패권에선 체제가 우월하지 못하면 그 패권국은 버틸 수가 없어요. 로마가 왜 패권국이었어요? 로마라는 건 도시예요. 그런데 모든 지중해 사방이 자기를 로마인이라고 했습니다. 왜? 로마인이 되고 싶은 거죠. 여러분, 자유주의정에 있는 사람들의 꿈은 뭡니까? 뉴요커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체제의 우월성. 그 다음 또 한번 가볼까요? 체제의 우월성은 그냥 우리가 체제의 우월성이라고 하지만, 자,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왜 이게 다 나오는 거냐면, 생산 역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오래 못 갑니다. 몽고가 무슨 생산 역량이 있었죠. 몽고가 진짜 패권국이 되는 거는 징기스칸 때가 아니잖아요. 중동을 먹었어요. 그리고 중국을 먹는 거예요. 중동의 관계농업 지역을 갖다 장악하고 중국을 장악해서 드디어 생산영에서 뒷받침될 때 패권국이 됩니다. 로마는 카르타고를 먹어야 패권국이 되는 거예요. 카르타고를 먹어야 북아프리카와 이집트의 농경지를 장악할 때 로마는 패권국이 되는 거예요. 그게 물론 역설적으로 로마의 쇠퇴를 갖고 오지만, 스페인 식민지만 먹는다고 패권국 됐나요? 아니요. 그때 스페인이 세계 최초의 제조 강국이에요. 총기 다 개량하는 게 스페인입니다. 섬유산업 넘버원, 영국 산업혁명, 미국 포드주의 적생산 방식. 지금 미국 패권이 왜 흔들린다고 그래요? 메이드 인 US가 없어졌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미국은 지금도 몇십 년 전처럼 전 세계 GDP 25%를 만들어요. 근데 몇십 년 전에는 아무도 미국의 패권을 의심 안 했어요. 지금은 다 의심해요. 왜? 옛날엔 25%를 제조업으로 한 거예요. 메이드 인 USA로 한 거예요. 지금은 월가로 하잖아요. 옛날에 미국 물건 쓴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렸을 때 아빠가 미제 볼펜 하나 사다 주고, 와, 반에서 그냥 난리 나는 거야. 야, 나 미제 볼펜 쓴다? 지금은 미국 돈을 쓰는 거예요. 남의 돈 쓰면서 그 사람 좋아하는 사람 봤습니까? 그런 사람이 어딨어요? 달러빚 내갖고 쓰면서, 김씨 아저씨가 나한테 달러빚 주셨어. 너무 고마워. 평생 은인으로 모시고 살아야지 합니까? 제일 중요한 건 그래서 이런 걸 바탕으로 자발적 동의를 이끌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미국은 앞에서 봤지만 안전보장도 어렵죠. 체제의 우월성도 흔들리죠. 특히 저게 제3세계에는 엄청난 영향을 줬습니다. 우리도 그랬어요. 우리 지도층은 모르겠지만 일반인들은 미국의 민주주의를 갖다 좋아했죠. 특히 미국의 민주주의 중에서도 공화당, 민주당 그러면 민주당이 최고였죠. 민주주의의 화신이었죠. 왜? 민주당이 뭘 외쳤습니까? 인권, 민주, 노동 그렇지 않습니까? 제3세계 모범이었어요. 서유럽 좌파와 미국 민주당이 모범이었어요. 근데 미국 민주당이, 이건 좋은 방향인지 나쁜 방향이라고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특히 구사회 주권이 몰락하면서 이게 다 흔들려 버립니다. 특히 클린턴 때 완전히 흔들리죠. 노동을 폐기합니다. 실제로. 노동 대신 소비를 선택했죠. 중국을 WTO에 가입시킵니다. 중국이 WTO 들어오면서 중국에 값싼 물건이 들어오게 되고 물가가 안정됩니다. 소비자를 자기로 영역으로 끌어들이죠. 노동은 소비로 바뀝니다. 인권은 LGBTQ로 바뀝니다. 민주주의는 환경으로 대체됩니다. 자, 근데 이게 뭐 이렇게 꼭 1대1로 대응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뭐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냐? 제3세계는 앞에 건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노동, 비록 독재국가지만, 우리도 그랬죠. 독재국가에 살고 있지만, 야, 노동자 이제 살아야 되지 않겠어? 인권, 민주주의, 이걸 누가 부정을 해요? 근데 제3세계는 변화된 민주당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소비, 제3세계는요, 수출해서 먹고 살아야 돼요. 무슨 소비래요? 소비 여력이 어디 있습니까? 환경? 야, 서구 니네들이 다 망쳐놓고 지금 우리까지 환경 보호하라고 난리 나는 거죠. LGBTQ, 제3세계 국가들은 여전히 종교가 강한 국가입니다. 이슬람이든 기독교든 어떤 종교든. 예전에는 미국 민주당 하면, 여러분, 그 케네디가 미국 흑인 선거권 운동을 하잖아요. 아프리카 흑인들이 얼마나 환호했겠습니까? 아프리카에 들어가지, 거기서 연설을 합니다. 미국 아프리칸들에게 있어서 케네디라는 지금 트럼프나 바이든이 가보십시오. 특히 바이든이라는 민주당, 클린턴. 자, 또 가보겠습니다. 메이드 인 USA. 뭐 더 말씀드릴 건 없고요. 100년 전에 미국은 미국인들을 이렇게 무식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왜 교육이 이렇게 쇠퇴했는가? 여러분 약간 생뚱맞을지 모르지만 제조업 붕괴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꾸로 교육이 왜 대중교육이 의무화되고 프랑스 포병과
비스마르크 그리고 일본 우리까지 생각해 보시면 미루어 유추하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미국은 붕괴되었고 예전엔 미국을 따라만 가면 우린 다 됐습니다. 서구도 그랬고요, 일본도 그랬고요, 우리도 그랬습니다. 물론 그러지 않은 국가들도 있지만 그게 대세였습니다. 일부 남미 국가를 빼고, 또 남미 국가는 그렇게 따라가려고 그러지도 않았고 아프리카는 따라갈 수도 없었고. 그런데 그 당시에 냉전과 탈냉전 시대 때 미국을 따르면은 성공했던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왜? 미국을 따르면 공장이 생기니까. 마샬 플랜의 핵심은 유럽에 공장을 지어줬던 거예요. 일본의 부활은 일본의 공장을 미국이 허락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조금 달라요. 수직 계열화하려고 공장을 허락해줬고, 중국의 WTO로 막판에 소비자를 위해서 공장을 세워줬어요. 미국을 따르는 국가들이 성장하던 시절에서 이제는 미국을 따르면 안 돼요. 왜? 공장을 뺏어가니까, 공장을 뜯어가니까. 자발적으로 누가 따르겠습니까? 반면 중국, 이때가 패권 국가죠. 한왕조, 한자가 보편화됩니다. 우리나라, 일본 다 뭐 써요? 한자. 자발적 동의가 이루어지죠. 야, 우리도 중앙 집권해야겠다. 야, 우리도 관료제 정책시켜야겠다. 일방적인 귀족 중심의 국가가 아니라, 이 시대로 표현하면 보통 국가란 말이 맞겠네요. 자, 그런데 아직 중국은 패권이라고 하기에는 안전을 보장해 줄 국가가 없어요. 그리고 중국 이해하는데 중국 권위주의 국가예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체제가 우월하지도 않아요. 자, 더 중요한 건 생산 역량은 뒷받침될지 모르지만 금융 역량,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몽고가 중동과 중국을 먹어서 농업 생산력을 갖춰서 단순한 유목국가가 아니라 생산력이 뒷받침됐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생산력을 뒷받침해서 만들어준 게 교초잖아요. 화폐잖아요. 화폐. 스페인의 강력한 제조업과 섬유업, 철강 산업이 받침해줬던 게 피스타라는 스페인의 화폐잖아요. 그게 세계 화폐잖아요. 산업혁명이 뒷받쳐준 게 영국의 은본위제에서 금본위제. 브렌튼우드의 밑달러에 받쳐준 게 뭐예요? 포도주의적 생산 방식. 근데 중국은 생산 역량은 그것도 아직 의심해봐야지만 있을 수 있지만 뒷받침해주는데 이 위에 화폐가 없어요. 그 다음 중국 따라가면요, 중국의 전체가 기본적으로 근린 궁핍화 전략이잖아요. 더 말씀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을 넘어섰는데요. 앞으로의 전망하고 양 당사자가 어떤 조건이 무르익었을 때 종전이 되는 것인지. 지금 방금 전에 양 당사자라고 그랬는데 원래 전쟁이라는 거는 승자 요구가 다 들어줘야지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외교가 아니잖아요. 외교는 협상이니까 사람들이 좀 오해라는 게 어떤 정도면 끝나지 않을까라는 거는 전쟁은 없어요. 2차 세계대전도 그렇고 1차 세계대전도 그렇고 승전국 패전국이 명확히 갈려야죠. 그렇지 않은 경우는 한국전쟁이나 이란 이라크처럼 아주 오랜 기간 동안에 교착이 계속돼야 되는데, 이 전쟁은 이런 후자적 전쟁이라기보다는 전자적 전쟁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이 전쟁이 끝나려면 최소한 러시아라는 승자가 원하는 조건들이 달성이 돼야죠. 그러면 그거는 뭐냐면은 그 4개주의 앞글자만 따서 도네츠크, 루안스크, 도르해자라고 저는 외우는데, 이미 러시아는 그 자기네 국가라고 선언했잖아요, 거기를. 그러니까 그건 양보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토의 가입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탈라치와 이거는 사실은 큰 그냥 정치적 명분이니까 그것까지는 탈라치란 말을 하려면 또 그 우크라이나 지금 나치냐 아니냐 이 얘기까지 가야 되니까 그거는 저는 말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나토의 불가입, 그 다음에 실질적 무장 해체, 그리고 4개주의 러시아의 편입, 이 조건이 완전히 받아들여질 때 전쟁은 끝날 거예요. 근데 지금 왜 전쟁이라면 안 끝나느냐? 트럼프가 사실 자기가 당선되면 그 다음날 전쟁을 끝낼 거라고 그랬는데, 여전히 트럼프 측에서도 그게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는 거지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버퍼존을 갖다 늘리고 버퍼존에 이쪽에는 EU 군대가 들어온다. 이건 러시아가 받아들일 수가 없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시간을 벌다는 것 개념 자체가 러시아 입장에서는 미न्스크 협정에 대해서 굉장한 배신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러시아의 주장이 관철돼야 이 전쟁은 끝날 것이고, 그러니까 오늘도 우크라이나가 드론을 통해서 전략 폭격기 기지를 러시아를 했는데, 이제 그것도 보면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었겠죠. 하나는 지금 2차 평화회담이 열리는데 평화회담을 원치 않는 그런 세력들, 우크라이나 현 집권층으로 볼 수 있겠죠. 근데 그 의사가 드러난 것이고, 근데 굉장히 또 사실은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략 폭격기 자체가 막 그렇게 아주 중요한 무기는 아니지만, 그게 핵전략 폭격기라고 보면, 핵전력이라는 거는 선제적 핵 공격은 부정하지만 그거는 이제 미국하고 북한만 인정하는 거죠, 전 세계에서. 근데 어쨌든 핵 전력을 사용할 수 있는 핑계를 줄 수 있거든. 그래서 좀 안타깝게 그게 우크라이나 누구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우리 핵전쟁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전면전으로 가는 것도 좋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심정으로 많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전쟁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승자의 논리가 관철될 때 협정이 이루어진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 남의 나라 전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요. 이 전쟁이 우리에게 준 영향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냥 영향이라기보다 이거 참 강의에서 말씀 못 드렸는데 러우전은 포격전으로 갔잖아요. 그것도 이제 굉장히 재밌는 건데 왜 포격전이 되느냐. 이거 하나만 갖고도 사실은 책 한 권 쓸 수 있는 내용인데, 근데 이번 책에서는 제가 가급적 이런 전쟁 무기는 안 다루려고 그랬어요. 예전 전쟁사 강의에서 많이 다뤘는데, 왜냐면 현실의 비극이니까. 근데 이제 어쨌든 포격전으로 흘렀는데 155mm 포탄이 우리 한국에서 엄청 갔잖아요. 그리고 이제 북한군은 또 쿠즈네크에 들어가 버렸고, 근데 이제 그런 걸 떠나서는 첫 번째는 그래도 이 전쟁이 끝나가면서 제가 가진 함이라는 거는 사실 이 정도면 러시아에서 우리에게 더한 제재나 이게 들어왔어야 돼요. 근데 푸틴이 몇 번 엄포를 놨지 실제로 우리한테 막 엄청난 제재나 이걸 가지는 않았거든요. 그는 러시아가 여전히 우리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이 사실 6월 2일이라 이제 내일 선거에서 누가 당선될지는 모르겠지만 러시아의 관계 정상화를 하는 것이 굉장히 시급하죠. 강대국의 외교라는 거는 승리를 위한 외교이고, 약소국의 외교는 누가 승리하는지를 기다리는 외교고, 승자의 편에 서야 되는 외교가 약소국의 외교고, 약소국은 한 번의 외교의 실패로도 나라가 망하는 거니까 우리가 약소국이냐? 물론 아니죠. 그러나 우리 주변 4대국에 비하면 우린 약소국이죠. 굉장히 특이한 국가죠. 이런 힘을 갖고 있는데도 지정학적 위치상으로는 약소국인 불리울 수 있는 국가니까 러시아의 관계 정상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북한이 굉장히 너무 좋아졌잖아요. 특히 군사적으로, 외교 안보적으로. 그러니까 그걸 고려해서 이제 북한을 대우해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 전쟁에서 러시아 무기의 가성비라든가, 그리고 아직 미국이 만들지 못했던 초음속 미사일이라든가, 그리고 우수한 그런 S-300, S-400, S-500과 같은 방어 시스템, 이런 게 북한으로 간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번 전쟁이 보여주는 것 중에서도 나오는 게 그 역설적으로 탱크가 여전히 중요하지만 예전하고는 위상이 바뀌었잖아요. 기동전이 불가능해졌다라는 거. 기동전이 불가능해진 그 가장 큰 원인 중에는 하나는 드론이고, 하나는 개인이 소지하는 대전차 무기들. 그 다음에는 항공전도 굉장히 위험해졌다라는 거. 레이더망의 발달, 그리고 요격 기술, 전략 요격 기술의 발전들. 그래서 대규모 항공전이나 전차전이 쉽지 않아졌다는 얘기는 사실은 우리가 북한에 비해서 굉장히 우세를 가졌던 전력이 대전차전이고 대항공전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한테 굉장히 안 좋은, 제가 좀 유연하게 표현하면 이제 북한을 우리가 더 어려워졌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고요. 관계 정상화, 북한을 바라보는 관점을 이제 좀 바꿔야 된다. 군사적이든 안보적이든 또는 경제적이든 바꿔야 될 것이고, 반면에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거는 어쨌든 우리는 제조 강국인데 지금 방산업체가 뜨기도 하지만은 제조 역량을 가져나간다는 것이 특히 이 탈세화가 되고 국제분업 질서가 깨지는 과정에서 독자적인 제조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가가 다시 들어갔으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한테 다시 한번 기회가 될 수 있고, 신냉전 질서라는 것에서 양쪽이, 특히 미국이 이제 줄 세우기를 하는데, 줄 세우기를 할 때 사실은 줄을 맨 끝에 서는 애들은 굉장한 목소리를 낼 수 있거든요. 냉전 시대 때 제3세기가 인도네시아 반둥에 모여서 반둥회의를 하고 제3세기 노선을 갔을 때 그들의 몸값이 얼마나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여기서 잘만 하면 우리의 몸값을 올릴 수 있는 기회다. 그러니까 조금 저는 좀 좋게 보는 게, 저는 이 말 표현하기 되게 어려운데 이건 제 개인적인 정치적 입장이 아니라 미국에서 해리슨이 당선되고 그리고 윤 정부가 계속됐다면 제가 생각하기엔 우리 파병했을 거거든요. 참 다행이라고 참 다행이라고. 제가 맨 마지막 강의 때 맨 마지막 질문 받았던 게 진짜로 그때 정권 교체가 됐었는데 윤 정부에게 뭘 바라느냐라는 얘기를 했을 때 저는 전쟁을 안 했으면 제일 좋겠다. 아마 그 강의 보신 분들, 기억하신 분들 계실 텐데,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 러우전의 직접적인 참전은 피했다. 거기서 우리가 북한군과 교전을 한다는 건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하잖아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골든돔을 만들겠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누구든지 지금 우주돔을 만들어서 러시아의 킨자를 막는다? 그게 가능하겠어요? 쉽지 않은 일이죠. 뭐 가능인데 제가 뭐 그거 영역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건데, 이번 강의 때는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책에서 미국의 외교 전략을 얘기하면서 그 트럼프 때 기본적인 외교 전략이 공격적 현실주의거든요. 근데 그냥 현실주의를 넘어서 공격적이란 말은 상대방의 힘을 우리는 얼마인지도 모르고 그 힘이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기 때문에 무한한 힘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죠. 가질 수 있을 때만큼. 그러니까 골든돔이라는 게 레이건 때 똑같거든요. 사실은 레이건이 이제 우주 방어 체계를 형성한다고 그랬을 때 그것의 핵심은 뭐냐면, 어쨌든 의도하는 바는 뭐냐면 우리는 상대방에 비해서 뛰어넘는 월등한 무언가를 가져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일 수도 있어요. 원래 현실주의랑 좀 다른 거죠.
원래 현실주의는 이런 상대방을 인정하고 상대방의 균형을 통해서 평화를 유지해 나가는 건데 공격적 현실주의는 좀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그런 말을 한다라는 거는 저로서는 좀 일기 때나 지금이나 물론 이제 고립주의로 갈 수밖에 없지만 그러니까 현실은 자꾸 고립주의로 가는데 여전히 그러니까 우리 그 왜 미국 영화 보면 요새 영화 보면 좀 애틋한 게 막 그 옛날에 액션 배우들이 나이 드셔가지고 아직도 액션하는 거 보면 좀 아리잖아요. 그렇게 좋아했던 분들인데 그냥 그런 거 보는 것 같아요. 아까 강의하실 때 미국과 브릭스 이렇게 예. 소개하신 적이 있잖아요. 제가 앞에서도 강의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책에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정말 저 예외적인 거라니까요. 자본주의라는 건 어쨌든 정치가 경제나 다른 분야를 지배했던 시대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미국 편에 쓴다라는 정치행위가 안보도 역시 미국을 통해서 보장받고 경제체제 역시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채택하는 거로 가는 거잖아요. 그 제일 잘 보여주는 게 남한하고 북한이거든요. 북한은 소련 편에 섰잖아요. 북한이 정치적으로 소련을 선택하니까 경제체제는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됐고 안보는 소련에 의해서 보장받았잖아요. 남한은 미국이란 정치를 선택을 했으니까 우리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체제를 선택했고 그리고 또 안보는 미국의 한미동맹으로 갔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냉전 시대는 정치가 결정을 했어요. 그게 깨지는 건 탈냉전이에요. 이념 대결이 무너져 버리니까. 근데 거시적으로 이런 거 잘 생각을 못 하시죠. 그러니까 이념적으로 무너지고 나니까 이제 뭐지? 했더니 돈이었거든요. 그때는. 그래서 그때부터 뭐가 변하냐면은 본격적으로 금융화가 이루어져요. 금융화가 이루어져서 뭐 기업을 하는 사람의 꿈은 기업가가 아니라 기업을 비싸게 파는 게 되고 돈이 다가 된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시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냉전과 탈냉전이 끝나면서 뭐 어떤 의미에서는 공짜 안보가 없어지니까 안보가 등장해서 안보는 어쨌든 뭐 각자 도생이죠. 그리고 이제 정치적으로는 이 시대는 지금 세계적으로 중산층이 사라지고 여러 요인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책강권감인데 어쨌든 권위주의 국가화가 돼가고 있고 민주주의가 쇠퇴하고 있죠. 세계사적으로. 근데 맨 마지막에 경제라는 건 뭐냐면 제가 양극화란 말씀을 드렸는데 경제가 양극화된다는 뜻은 뭐 이렇게 뭐 두 개를 뭉친다. 서구 진영과 브릭스로 뭉친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는 달러 패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측과 달러 패권을 어떠한 형태로든지 벗어나려고 하는 측. 이 두 측이 생긴다. 왜? 패권이라는 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화폐 패권이 원나라 때는 교초라고 말씀드렸고 스페인 때는 피스타라고 말씀드렸고 영국은 근본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달러 패권이잖아요. 그럼 미국 패권이 무너진다는 건 이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세력들이 존재하게 된다. 근데 그게 지금은 어떤 형태로 등장하고 있느냐? 아직은 달러 패권에 맞설 수 있는 일국은 없잖아요. 중국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이 모인 게 예전에 비해서 러우전이 끝나고 브릭스가 확 곽강을 받잖아요. 왜 곽강을 받았느냐? 아주 간단해요. 미국 달러 패권에 3번에 걸쳐서 흔들립니다. 닉슨 쇼크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때 그 이후에도 미국 달러가 흔들렸어요. 페트로 달러 만들면서 오히려 강화됐죠. 그럼 뭐냐? 첫 번째 2008년 금융위기였어요. 두 번째가 코로나 때 금융. 둘 다 양적 완화를 때린 거예요. 이 양적 완화라는 건 그냥 시늉이지예요. 어떻게 얘기하든지 제가 예전에도 강의를 했지만. 그러니까 이 못 믿는 거예요. 이제. 근데 세 번째는 정말 미국이 실시한 게 러시아 자산 동결. 그러면 제3세계 국가들 입장에서는 야 러시아도 자산 동결하는데 내가 미국에 좀만 반기다음은 옛날에 초창기에는 북한 동결하는 거. 북한. 그러면 사람들은 뭐 생각하냐면 북한 저건 비정상 국가니까 동결해도 돼라고 동의가 나오잖아요. 다른 국가들한테. 러시아를 동결한다는 게 이게 말이 돼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런던 뭐 했어요? 러시아 올리가르이 돈 다 갖고 와놓고. 그래서 이제 달러 패권이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걸 많은 국가들이 우리가 더 빨리 달러 패권을 벗어나야겠다고 모였던. 그래서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앞으로 경제가 미국과 브릭스의 대결로 간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거는 달러 패권적 측면에서 그렇게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어제 밤에 좀 저도 많이 설렜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여러분 또 꼭 만나 뵙고요. 아무튼 더 열심히 재밌게 살고 여러분들과는 독자 여러분과 작가로서 만날 것만큼은 제가 열심히 앞으로 하겠다는 거 틀림없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고맙고 오랜만에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